월말 김어준의 김어준. 철학 닥터 프로페서 필로소퍼 토탈 엔터테이너 박구용. 자팍 박사. 요즘은 전국을 도는 강연까지 하니까 토탈 엔터테이너. 잡스럽다는 말이 싫지가 않아요. 나도 잡놈이 좋아. 난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나도 낙검 살 때 나는 잡놈이라고. 난 딱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잖아. 그러면 온갖 문제가 생각이 나. 전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렇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었어. 나도 세상 모든 일이 다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연예계 소식은 거의 안 궁금해. 거기서 뉴스가 많잖아. 그렇지. 잘 되겠지. 그렇지. 자, 나이를 먹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비슷한 관심사. 토탈 엔터테이너 박형. 저는 지난 한 달은 반명숙의 박구영 반명숙의 동조자. 나한테 문자를 막 길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돼가지고. 근데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이 난 걱정이더라고. 박현민이 그랬어. 나하고 같이 한 20년 같이 있어봤더니 세상 쓸데없는 게 김어준 걱정이라고. 그렇지. 근데 이 길을 겪어봐야 이 사이즈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저 정도 사이즈 판단력, 결단력이면은 위기 때 믿고 맡기긴 힘들겠다 싶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감별됐어요. 반면에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말하잖아요. 위기에 실력이 나온다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면 실력이 있어, 확실히. 다 끝나고 복귀해 보면 이거 어디까지 설계지? 전우영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라고 그러는데. 그건 역사학자의 고생이라고 봐야지. 역사학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완결된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요. 닥쳐오는 상황들 네. 대응한 것인데 이제 이게 설계인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정도의 기승전결은 맞아. 그렇죠. 설계와 같은 효과를 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환 과정을 나중에 보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짧게 요약해 보면은 검찰개혁안 정부 초안을 검찰 출신들이 주도한 게 맞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검사들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멘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 맥락을 그때는 100%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빗자루 만들어야 되는데 칼자루를 숨겨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검사들은 끼워놓고 싶은 거 슬쩍 여기저기 넣으면 되는 건가? 거기 더해서 이거 개혁 실패하는가? 또 한편에서는 수기를 하라는데 눈치를 본 사람들이 생겼잖아. 그렇지. 야, 미세 조정만 해. 이런 얘기도 거기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거 칼자를 찾아내야 돼요 라고 하면 반명으로 치부하고 그러면서 뭐 진영의 엔트로피가 확 상승했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할 때 보니까 이게 이제 민정수석이 주무란 말이죠. 근데 대신 정무수석을 메신저로 두고 편집 시작된 거 아니야. 마지막 편집이. 그렇지. 이 결과를 보니까 언론 프레임대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제일 강성이야. 그렇지. 가장 문제였던 중수정법 45조. 당에서는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청와대 갔더니 통삭제. 근데 그 직전까지는 언론에서 맨날 대통령이 강성 질타. 미세 조정만 하고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야 돼. 조중동이 비판 기사 하나가 없어요. 그렇지. 비판하려고 하는 순간 끝났어. 그러니까 국힘도 조용했어. 그렇죠. 그리고 검찰도 2%의 글 하나 없어. 다 자기들 뜻대로 안 주라는 거야. 그렇지. 뚜껑을 열었더니 하는 사이에 일이 끝났어. 자고 일어났더니 수술 당했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 어디까지가 설계야.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 전용 쌤은 이 정도 오려면 처음부터 설계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 약점이 뭐냐면 미리 설계했다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합리성을 개인에 맡기는 결과가 가져와요. 쭉 과정을 보니까 하나의 잘 설계된 모습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수기라고 하는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온 태도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제가 이제 오늘 이 관련된 주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도대체 합리성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철학과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전우영 교수가 하는 역사학자로서 사건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기승전결이라면 설계했다고 봐야 할 정도로 앞뒤가 딱 네. 맞다. 네네.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전우영 교수 같은 해석이 저는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편한테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지. 마지막까지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이 기술을 구사한다면 이거 당연히 재간이었다. 너무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어디서부터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우영 교수가 계속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건 맞아요. 그건 역사학자로서 지나간 일에 대한 회고적 규정이거든요. 회고적 정리죠. 회고적 정리고 철학자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규범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의 정리 한번 봅시다. 철학자의 이건 정리는 왜냐하면 정리할 만큼 큰 사건이었어. 실제 결과를 보니까 제일 강성이었는데 그렇지. 그건 마지막 순간에 확인된 것이고 그렇죠. 한편에서는 야 대통령 이러다가 또 퇴임 후에 당하는 거 아니야? 걱정도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일이 처음이란 말이죠. 이 그렇죠. 사안이. 저는 철학자로서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왜 심의의 과정 관리가 안 됐는가. 과정 관리가 안 됐다. 이 전체를 그렇게 표현했지. 과정 관리 앞에 심의란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왜 관련 당사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건 과정 관리가 잘못된 건 아니냐. 관련된 당사자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서. 그 과정 관리를 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쓱 지나가듯이 그렇죠. 그 말이 핵심인데 누굴 탓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라고 해놓고 그런데 과정 관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과정 관리라는 게 뭐냐면 시민민주주의 핵심이 과정이거든요.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같은 말이에요.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쓰는 뿐이에요. 그냥 토론이라고 번역한 사람, 또는 수기라고 번역한 사람, 시민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쓰는 일반적인 합의는 수기. 이 말은 처음 우리 정치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시민사회에 수기에 한번 맡겨보자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실제 수기를 했어. 그렇죠. 굉장한 과정이었어 그거. 굉장한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예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기의 표본으로 본 거예요. 위원장을 따로 두고. 예.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기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수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고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기의 과정은 이제 공식과 비공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안 해봤어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권리 당사자, 주권자가 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하나 이상이죠. 간접 민주주의는 정당과 의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 공적인 것을 또 집어넣는 게 수기민주주의거든요. 시민법정이라든가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첫 대선 나올 때 제가 제안서를 쓴 적이 있어요. 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론과 공감이 함께 해야 된다. 공식과 비공식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공론공감위원회를 확장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때 많았는데 그 과정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문제가 이 수기민주주의인데 수기민주주의 왜 관심을 갖냐? 제 전공이 그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내 핵심이 법철학인데 내가 생각하는 법철학은 뭐냐면 국가 체계에 관한 학이에요. 경제부터 도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하잖아. 그렇지. 국가에서 중요한 일은 다 하는 거죠. 이때 법철학은 정확히 말하면 권리의 철학이에요.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거 철학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연구에 참조한 사람이 율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고 하버마스. 우리가 여기서 초창기 다뤘잖아요. 모두에게 시비를 걸다. 그렇지. 도장깨기. 그리고 모두와 무승부를 이루다. 그렇죠. 율겐 하버마스가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죠. 네. 그분이 수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법철학적으로 정당화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기의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 그럼 수기란 게 뭐냐는 거예요. 수기란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원칙을 지켰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수기를 할 때 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문제예요. 이해 당사자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야. 그렇죠. 그러면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들 당사자가 네. 이 논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의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전통적인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사자는 빠지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수기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관련된 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납득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래? 수기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합리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성이 이거 내가 얘기 들은 것 같다. 이거. 그렇지. 갑자기 기억이 스물스물. 그렇지. 이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성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논의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 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금 철학적으로 살펴볼까요? 이거 하버마스 할 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성이란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이성 중에 가장 이성을 로고스. 원래 그것은 어디에 있어? 진정한 창조주 하느님의 말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란 숙고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을 리가 없어. 신에게 있는 거니까. 신 자체가 이성인 거예요. 신의 뜻이 무엇인자만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신적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성이에요. 그게 로고스야? 그게 전통적인 의미예요. 오케이.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신적인 걸 제거하고 나면 인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걸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인 건 이성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성적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처럼 그렇죠. 아주 명백한 것. 그렇죠. 너의 머릿속에나 나의 머릿속에나 같이 존재하는 것.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갑자기 휴머니즘으로 가. 휴머니즘이란 말이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기반으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이거든요. 이 출발이 이성이다. 그렇죠. 휴머니즘도. 우리 모두가 그럼 왜 존중받으면 같이 가느냐? 우리 다 모두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그렇게 발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서구 철학에 차근차근 쌓은 것은 이런 지금 논리 전개에 의해서 휴머니즘까지 갔어. 그런데 칸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현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때는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서로 이해해야 되잖아. 이 이해 가능성.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어. 전제한 거예요. 이걸 대문자 이성이라고 그래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성을 대문자로 쓴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이성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성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 맥락에서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머릿속에서 모든 인간이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이란 뭐 하는 거냐? 합리적 이기심에 의한 계산이야. 합리적 이기심이다. 합리적 이기심이에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거기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장간 주인은 대장간 주인으로서, 빵집 주인은 빵집 주인으로서, 농사꾼은 농사꾼으로서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두가 자연스럽게 더 잘 살게 됐다. 이게 가장 간단한 논리잖아요. 자본주의 바탕이 된 건데. 이게. 그렇죠. 이때 이성은 칸트 이성과 분리되는 거야. 칸트 이성 거대한 모두가 동일한 것인데 여기는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동일성이야.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지. 이때부터 이성이 뭐가 돼요? 도구가 되는 거야. 뭔 도구가 돼? 이익을 계산하는 도구. 소문자 이성이 되는 거야. 소문자 이성이. 그렇죠. 효율성, 유용성을 계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이렇게 탄생했다. 네, 자유주의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계산하는 게 달라. 각자 계산하는 게 다르지만 결국은 그게 합쳐져서 더 나은 부를 이뤄낸다는 거지. 이게 주류 경제학이에요. 오늘날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류 경제학자들. 이게 고전 자유주의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부나 공동체는 최소한으로 개입해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다. 그러니까 네 이익을 추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거다. 이건 나름대로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 자유주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보통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성관을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지. 자기 이익만 챙긴다라고 예. 이 대통령은 그걸 건들 수는 근데 없다. 이익을 추구해라. 그걸 인정하되 이익을 추구했더니 손해가 돌아오도록 그렇지. 설계하면 된다. 그렇지. 이익을 추구해. 어, 근데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면 손해다.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이때까지는 없던 그렇죠. 진보 진영에는 없던 사고방식이에요. 맞아요. 80년대 운동권인 사람들은 어려운 사고방식이에요. 사실 나하고 예. 생각이 비슷한 대목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다는 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집을 팔아라가 아니에요. 팔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그렇죠. 법적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지. 그렇게 만들자는 거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예전에는 팔아라.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숨겨. 차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숨긴단 말이야. 자기 욕망을 그렇죠. 계속 추구하되 들키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는